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이유 없는 증원 규모 축소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지만 논리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료계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사람의 조종 없이 물속과 빙하 아래를 거침없이 다니는 외계 생명체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뱀처럼 길게 생긴 몸체에 나사 같은 스크류를 돌리며 이동하는 구조인데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기상예보 인공지능 모델이 전통 기상예보 모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결론 도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문제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숲의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가꾸기가 대형 산불의 피해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디지털 실험으로 입증됐습니다. 밀도 조절을 한 숲과 그렇지 않은 숲의 소실 정도가 산불 발화 초기에는 비슷했지만 최종 피해 규모는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동네 의원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그동안 진료 축소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40시간 진료가 현실화하면 동네 의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방침을 의사 회원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참여 여부는 개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당시 개원의 참여율이 6에서 8%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길어지면서 병원들도 잇따라 병동을 폐쇄하는 등 병역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압박까지 받고 있다는 병원 직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병원에 남은 인력도 환자도 갈수록 고통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긴 데다 교수들의 진료 시간까지 줄면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크게 떨어진 상급 종합병원의 경영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린 것을 비롯해 서울의 빅5 병원들은 병동 10%에서 16% 정도를 폐쇄하고 인력도 재배치했습니다. 병원마다 하루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길어지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공의가 사직을 신청한 뒤로는 의료 수익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화되면은 좀 절반까지도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영이 악화하자 무급 휴가 압박에 내몰리는 병원 직원과 일부 간호사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예퇴직까지 거론될 정도로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급수가 높은 간호직이라던가 의료기사는 급여가 많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이참에 경영상 좀 부담을 느끼니까 명예퇴직을 한번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무엇보다 병원마다 비상경영 체제에 접어들면서 진료 기회가 줄어드는 환자와 가족들은 갈수록 애가 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단체 연합회는 생명이 걸린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이해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대 교수가 병원을 나가면 환자 죽음을 방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까지 사회가 감당해낼 고통의 수치는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숲의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숲 가꾸기가 산불 피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산불이 2차례나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의 한 숲이 디지털로 구현됐습니다. 풀과 작은 관목,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까지 개체 하나하나가 구분됩니다. 숲 가꾸기가 적용된 이 디지털 숲에는 수종별 구분과 함께 나무의 간격, 가지치기 정도 등의 정보도 반영됐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숲에 산불을 발생시켜 숲 가꾸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 불이 확산하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가꾸기 전 숲의 불길이 크게 번집니다. 나무를 타고 오른 불이 나무의 가장 윗부분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수간화가 나타난 겁니다.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디지털 숲의 피해 나무는 전체의 60%, 반면 숲 가꾸기를 한 숲은 30%에 그쳤습니다. 숲 가꾸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첫 사례입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하지 않는 숲에 비해 피해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숲을 이용해 나무의 간격, 수종 등 조건을 바꿔가며 산불에 가장 강한 최적의 숲 가꾸기 기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기상예보 AI가 전통적인 기상예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실제로 도입하는 기상청도 등장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활약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리. 하루도 안 돼 초강력 태풍으로 자라 상륙을 앞두고 북미 전역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딥마인드의 기상예보 AI가 허리케인 상륙 9일 전 태풍 상륙 지점과 시점을 맞춰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기상예보 시설을 갖춘 유럽 중기예보센터보다 3일 빨랐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복잡한 수식을 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기상예보는 인간이 고안한 방정식에 기상 관측 수치를 넣어 해답을 얻는 방식인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도 계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40년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날씨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수식이 다루지 못하는 변수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고 1분도 안 돼 10일치 기상을 예측해냅니다. 엔비디아도 자체 개발한 기상예보 AI가 1초도 안 돼 7일치 예보를 내놓을 수 있다며 전통 방식보다 10만 배 이상 빠르고 에너지도 수천 배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전시 기상청은 이미 중국 화웨이의 기상예보 AI를 도입했는데 실제 기상청 결과보다 더 정확했다고 밝혔습니다. 深圳气象局为我们提供了历史多年的一个高质量的再分析数据集。我们在盘古大模型的基础上，探索在区域这个尺度上的一个气象的特征，将模型的这个分辨率提升到了3公里的。 하지만 인공지능이 전통 기상예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과거 데이터만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인공지능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도 지적됩니다. 인공지능이 내일 허리케인이 올 거야. 우리한테 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블랙박스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기상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설산부터 빙벽, 빙판 아래 물속까지 극한 지형을 탐사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개발한 건데 뱀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생명체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에서베스카 빙하. 버려진 호수 같은 모습의 로봇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뱀처럼 머리 부분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얼음 위는 물론 눈밭 모래 위에서도 나사를 돌리듯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 중인 외계 생명체 탐사 로봇 일스로 길이는 약 4m, 무게 100kg에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는 48개 달려 있습니다. 머리 쪽에는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사람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영하 198도씨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로봇을 지구에서 약 12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름이 약 500km인 엔셀라두스는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여 있는데 엔셀라두스 남극 얼음층 아래에는 바다가 있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무인 탐사선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 물기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피의 1.4%가 수소, 0.8%가 이산화탄소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스 로봇은 엔셀라두스에서 좁은 간헐천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남극 및 바다를 헤엄치며 스스로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에도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생성형 AI가 금융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안전한 도약을 위한 진입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술이 재앙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난해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고입니다.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금융은 AI에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AI가 시스템 통제를 넘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도 AI의 결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more resilience, more time spent thinking about all of the strange ways things can go wrong. 미국 금융안전감시위원회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규정했고 유럽중앙은행은 AI에 대한 기대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마당에 우리 금융권도 손 놓고 있긴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협의회를 꾸려 AI 금융 방향타 잡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당장 우리 금융권은 망 분리 규제 탓에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회사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결합, 합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과 안전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길. AI 금융이 혁신 미래로 가기 위한 다소 까다로운 진입로를 찾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도시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최근 영화에 등장해서 꽤 많은 분에게 낯이 익을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 1940년대 과학도시로 탈바꿈해서 지금까지 첨단 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로스앨러모스입니다.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에 있는 인구 12,000여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이 비밀 프로젝트였죠.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지여서 유명해졌고요. 네. 또 이때 세워진 연구소에서 지금까지도 물리학은 물론이고 에너지와 바이오, IT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맨해튼 프로젝트 하니까 지난해 개봉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배경이 되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 배경 중 하나가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직후의 로스앨러모스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독일에서 핵분열 현상이 처음으로 관측이 됐고 이에 1942년에 미국이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기 전에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미국이 과학자들을 모은 겁니다. 이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30여 곳의 시설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로스앨러모스가 선정된 겁니다. 로스앨러모스는 원래는 인디언들이 모여 살던 외진 마을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지역이 외부에서 고립돼 있고 또 이 자연 조건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됐고요. 또 이 뉴멕시코 지역이 오펜하이머가 평소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이라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시설로 선정됐다고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외진 도시였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다 이곳으로 이제 몰려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이 로스앨러모스 지역에 에드워드 텔러라든가 한스 베테,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 등 당대 물리학계 거장들을 영입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가족들까지 불러오게 해서 다 함께 살도록 아예 과학자 가족의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독일보다 먼저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이론적인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원자폭탄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 저항을 하면서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드디어 이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이 로스알레모스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알라모 고르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 트리니티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네, 영화 오펜하이머 속에서도 이제 그 실험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는데 이 실험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후에 논란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개발로 전쟁이 빨리 종결됐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이 군사적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극도의 파괴력은 물론이고요. 이 방사능에 의한 장기적인 환경 영향 그리고 인체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돼서 이 윤리적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이 감독이 이런 윤리적 문제와 또 당대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원자폭탄 개발로 이후에 각국의 핵무기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장기적인 국제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당시에 비밀리에 진행된 만큼 당시의 지역사회의 민간인들은 이 로스앨러모스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요. 때문에 이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됐던 알라모 고르도의 이 반경 300-400km의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 피폭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됐고 실제로 이 암과 조산 그리고 선천적 기형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에 이 방사선 노출 보상 프로그램의
확대를 승인했고요. 이 같은 원자폭탄 실험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과 이 보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뭐 과학적인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로스앨러머스에는 국립연구소가 여전히 있는데요. 네. 이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로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소속돼 있는 기관입니다. 이 2조 6천억 원의 예산에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여전히 건재한 네. 이 대형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 분야는 여전히 원자력과 핵무기 관련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요. 이외에도 AI라던가 신재생에너지, 우주탐사, 나노기술, 그리고 바이오, 또 컴퓨터,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 1,500건 이상의 이 SCI급 논문 발행 실적으로 이 미국 국가연구소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입니다. 네. 이 연구소가 로스앨러머스뿐 아니라 이 뉴멕시코주 기준으로도 최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앨러머스는 고학력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빈곤율도 미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 인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최근엔 또 인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인재를 유출해가는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미국의 전략정보 컨설팅 업체인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의 이 보고에 따르면요, 이 중국 공산당이 지난 35년간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 출신 과학자 160여 명을 스카우트해갔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를 2022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은 최소 이 162명의 로스앨러머스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을 했고 상당수가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미사일 개발 등 군사 기술 관련 연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최소 한 명이 미 에너지부에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 접근 허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서 2017년에는 이 홍콩 언론이 중국 군사기술 연구 분야에는 이 미국 로스앨러머스 연구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들이 스스로를 로스앨러머스 클럽으로 부른다고 이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같은 인재 유출 문제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과학자 양성에서 심사를 좀 신중하게 하거나 또 네. 중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미 원주민들이 모여 살던 외딴 마을에서 핵실험의 작전 기지가 되고 또 연구소가 들어선 현대까지 로스앨러머스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온으로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아이디카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고승환 교수 연구팀은 온도에 따라 물체의 상태가 바뀌며 투명해지는 액정 탄성체를 이용해 체온에 닿으면 표면에 각인된 패턴이 사라지고 온도가 회복되면 다시 정보가 나타나는 방식의 패턴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이저를 이용해 QR코드 등의 패턴을 높은 해상도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차세대 아이디카드를 제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도스와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사고의 피해가 지난 2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2020년 630건에서 지난해 1227건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와 웹 호스팅사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 과반인 51.5%로 전년도 9.8%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R&D 사업의 신규 과제 20건, 총 240억 원에 대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글로벌 선도국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6G, 자율주행차 무선통신 보안 등을 개발하는 과제 4개에 모두 33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글로벌 유수기관에 국내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에 12억 원, AI,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195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1945년 트리니티 핵실험이 진행됐던 알라모고드 인근은 당시 실험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다고 하는데요. 핵폭발 방사능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AI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과거 냉전 시대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윤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